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합니다. 뚝딱맨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에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4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재조정하면서 국방부도 국내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했습니다. 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돌파 감염을 대비해 휴가 복귀 시 PCR 검사를 기존 한 차례에서 2차례로 강화합니다. 휴가 복귀 전 PCR 검사를 하고 복귀 3일에서 5일 차에 한 번 더 2차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됐던 면회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그 외에 부대 운영에 관련된 필수 활동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고려해 방역 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49년 4월 9일 해군 간호장교 1기 20명이 임관하면서 해군 여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양성한 간호장교는 1969년 5월 17기까지 총 160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6.25 전쟁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등 전후방 각지에서 활약했습니다. 또 1950년 8월 31일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모집한 해병대 여군에는 여자 의용군 126명이 해병 4기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후 해군은 간호장교 직책으로만 여군을 선발하다가 1999년 해군 사관학교 여생들을 선발하면서 21명이 입교했고 2001년엔 여군 학사장교로 해군 13명과 해병대 7명, 총 20명이 임관해 함정과 육상부대에 배치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3년 해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부상가들이 임관해 해군 여군의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해군과 해병대에 2,600여 명의 여군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간부 정원의 8%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들 여군은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과 항공기, 벽오지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학창시절부터 군 생활까지 함께하고 있는 쌍둥이 여군 장교가 있습니다. 육군 12사단 정우경 대위와 11기동사단 정우민 대위인데요. 2016년에 임관해 어느덧 5년째 정훈 장교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 순탄치 않은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군인이 되겠다는 확고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쌍둥이 여군.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인이 되는 게 두 사람의 공동의 목표라고 합니다. 가족이면서 준호가 된 두 쌍둥이 군인. 두 군인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2년 출범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습니다. 2021 서울안보대화에서는 국경 없는 안보 위기와 다자적 대응으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8일부터 4일 동안 특별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2021 서울안보대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는 유익한 무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 주 주제는 2021년 서울안보대화입니다. 먼저 주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8일부터 10일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서울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순한 맛으로 살펴봅니다. 자, 순한 맛 주제 서울안보대화란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거죠? 예, 맞습니다. 서울안보대화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최고위급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인데요. 표어가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각국의 고위 국방관료들과 저명한 민간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안보 이슈들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네. 2012년 11월 14일 처음 개최됐으니까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은 겁니다. 자, 12년부터 제가 군생활을 12년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년째를 맞이하는 건데, 자, 이번엔 진행 방식이 좀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됐는데요.
각국 국방 관료들과 민간 안보 전문가들은 국내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관중은 주한 무관 외교관과 국내 인사로 제한되지만 관련 논의들은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작년에 이어서 결국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좋은 행사인데.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안보 대화의 중요성이 사실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뭐 새로운 안보 이슈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또 가슴 아픈 아프가니스탄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의 안보 현실은 사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자간 안보 대화가 꼭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국제사회는 신종 감염병과 이제 사이버 위협, 그리고 기후 변화, 우주 안보 위협 등 신흥 안보 위협의 증가로 전례 없는 국경 안보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 정신에 기반한 다자 협력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내용들이 서울 안보 대화의 주된 주제들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처럼 10회째 이제 올해로 맞고 있는데 이제 뭐 기원도 알아봤으니까 성장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첫 해에는 17개국에 불과했던 참가국이 코로나 확산 이전의 2018년에는 52개국 이상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더욱 안전한 아태 지역을 위한 협력, 2015년에는 정전 70년, 2018년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 등 주제도 다양화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참가 국가가 확대됐는데요. 서울 안보대화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다자 안보대화체로 발전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련된 여러 이벤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SDD의 기원에서부터 성장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올해 SDD의 주제와 주요 행사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 맛에서 이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일단 올해 열린 SDD의 큰 특징은 초국경 안보 위기에 대해서 논의가 확대된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요.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군의 대응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도 논의가 이어졌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보건 위기와 민군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우주 국방 안보 시대를 맞아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안보 협력을 논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네, 뭐 민군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뭐 사실 또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주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또 약간 색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회의들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 서울 안보대화는 세 차례의 본회의와 세 차례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본회의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 통제에 대해 논의가 됐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2018년 4월, 5월, 9월에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가시화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SDD에서는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의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역시 뭐 서울에서 열린 대화다 보니까 한반도에 대한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을 눈여겨보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미중 경쟁은 무역과 기술, 외교,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SDD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안보 전략과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공동으로 직면한 전통적 또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참가국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 군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군은 코로나19 관련 검역과 방역 지원, 군 의료 인력과 시설 지원,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지원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영역에서 군의 기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각국이 보건 안보 영역에서 민군 협력 사례를 논의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 새로운 안보 이슈들의 토론 내용마저 이어가 봅니다. 이 내용은 매운맛에서 만나봅니다. 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신흥안보 위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듯이 신흥안보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 세션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선보여졌습니까? 네, 우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 대응, 그리고 우주 국방인데요. 먼저 기후변화부터 보면 기후변화가 국방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로 촉발된 난민의 증가, 식량 안보 위기 등은 안보 긴장이 높은 지역의 갈등과 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적 군사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기후변화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면 지구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자, 그리고 사이버 안보 대응은 어떻게 논의되어 있습니까? 네, 뭐 요즘 사물 인터넷 많이들 그러잖아요. 네,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과 영역이 연결되고 이건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해서 목적도 다양해지고 또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대면 활동이 이 비대면 방식으로 그렇죠. 전환됨에 따라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전의 가능성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동향들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이버 위협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뭐 보이지 않는 전장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들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식별해서 지목하고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를 공개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국가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의 안정을 위한 국제법과 국제규범 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유엔의 GGE, 정부 전문가 그룹과 OEWG, 개방형 워킹그룹 활동, 파리콜 등으로 이어져 협력되고 있습니다. 또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해 사이버전에 대응하면서 정책적, 기술적, 경험, 교훈들을 상호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또 우주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에 대한 얘기도 오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우주 안보 환경의 변화와 이런 특징들을 분석해서 이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최근에 우주 강대국들은 우주군 창설과 자국의 우주 자산 보호, 그리고 적대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등 우주 공간을 군사 작전의 주요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우주 법 체계 뭐 이런 게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네. 국제 우주 법 체계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는 기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은 국제 규범의 흠결을 인식하고 법제도 정립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국제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엔 중심의 다자 논의와 동시에 이제 지역 그룹 간 협력 논의를 통해서 이 법제도를 이제 네.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주 안보 국제 규범 정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특별히 서울안보대화의 10년간의 개최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은 사실 핵 위협이나 영토 분쟁 그리고 역사적 적대감, 뭐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 뭐 강대국 간 경쟁 등으로 이제 갈등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 안보의 핵심 지역이 된 곳이 바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서울 안보대화는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안보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실질적인 안보 토론과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을 해왔는데요. 이 SDD는 그동안 재난 대응,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에너지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런 발전을 밑거름으로 앞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다자 안보 대화체로서 굳건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벌써 10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이번 주 SNS에는 어떤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을까요? 밀리터리 카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육군입니다. 실제 전쟁을 하듯 표정들이 진지한데요. 가장 실전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부대를 찾아라. 육군 최초 KCTC 여단급 쌍방 훈련입니다. 백골부대 3사단과 열세부대 5사단이 맞붙었습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 승자가 누굴지 궁금하시다면 육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군은 눈을 뗄 수 없이 아름다운 영상을 선물해줬습니다. 새벽 하늘로 날아오르는 F-15K, 떠오르는 태양에 붉어지는 하늘, 두 가지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순간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15K의 한순간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해군은 해군 정보장교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군 정보장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보장교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영상에 나오신 간부님들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보장교에게 직접 듣는 정보장교의 모든 것, 해군 공식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전적인 KCTC 쌍방훈련과 F-15K가 바라본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 그리고 해군 정보력의 중심 정보장교의 인터뷰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군 장병들 모두를 늘 응원합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신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국방뉴스 뉴페이스 신건 기자. 자, 하늘의 특공대 드론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이제 특전대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드론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봅니다. 자, 신 기자, 이번 주제가 하늘의 특공대 드론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요즘 뭐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드론 날리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부분 장난감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 드론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이 군사 기술 장비입니다. 아, 100년이나. 네. 이 드론은 전술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장비인데 이 조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조종자가 많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이 육군 특수전 학교에서는 특전대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조종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종 실습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기자의 비밀 수첩,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 원칙으로 짧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육군 특수전학교는 지난 8일 육군 과학화 훈련장에서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교육과정은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올해 새로 생긴 전문 교육과정인데요. 드론을 활용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번에 KCTC 훈련에 참석해서 이 드론의 전술 운영 실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은데 요즘 공원에 나가보면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많이 이렇게 애기들 영상 찍는다고 많이 찍기도 하고, 그죠? 자, 이 전술 드론, 일반 드론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취재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 시중에 파는 상용 드론과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였는데요. 네. 이 시중에 파는 드론은 영상이나 사실 사진 찍는 게 주 용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전술 드론에는 이 카메라가 한 대 더 달려 있습니다. 바로 적외선 카메라인데요.
이 주간과 야간으로 이제 사람이나 차량을 식별해서 작전 지역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펠러 소음을 최소화한 드론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드론 저도 뭐 군사용 드론을 뭐 훈련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보기도 했지만 사실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초기형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자, 영상을 보내는 과정도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전술 드론은 이제 영상을 암호화해가지고 조종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이 일반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죠. 사실 영상 신호를 가로채서 조종자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전파 납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 전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큰일이겠죠. 그렇죠. 네, 뭐 적이 드론에서 쏘는 영상 전파를 가로채서 그렇죠. 아군이 어디를 감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이 정보를 역이용해 가지고 허위 정보를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이 영상 신호를 가로채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보안 장치를 달아놓은 게 바로 이 전술 드론의 특징입니다. 자, 현장 가서 지금 가지고 온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적외선이랑 그다음에 보안 장치. 말 그대로 영상 신호를 못 가르쳐도록 이렇게 보안 장치를 한 건데. 자, 식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 일반인들도 드론을 많이 날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과정까지 이게 좀 필요한 게 있나요? 많이 상용화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이 진짜 네.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특수작전 조종자 과정은 야간 드론 비행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 뭐 주간에도 쳐들어오지만 밤에 사실 가장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군사작전에서는. 네. 이 밤에도 어쨌든 적을 감시를 해야 되니까 밤에 드론을 띄워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간처럼 드론을 운용하다가는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나무에 이제 걸려서 그렇죠.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적이 숨어 있으면 사실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낮이나 밤에 관계없이 네. 드론을 언제라도 날려서 이 적을 확인하고 격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그 전술 운용 방식에 좀 네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특전 요원들이 이 작전을 하는 장소가 사실 일반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보급로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뭐 적이 포위하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드론을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KCTC 요청으로 특수작전 드론 조종자 교육생 20명이 전문 대항군에 편성돼 3박 4일간 훈련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정찰과 타격 능력을 길러서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 기자가 현장에서 꼽은 원픽이 되겠죠. 네, 제가 고른 원픽은 바로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앞전에 얘기한 거죠. 적외선 카메라. 네, 그죠? 맞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사람이나 차량을 정확하게는 밤이죠. 밤에 사람이나 맞습니다. 차량을 식별하게 해주는 장비.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체온이나 엔진 열에서 나오는 이 적외선을 감지하는 게 바로 적외선 카메라의 특징 아닙니까? 네네. 이 지상에는 이제 바위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네.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보면은 적을 찾기에도 용이하고 또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적을 찾기에도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원픽 방금 적외선 카메라 얘기. 사실 이 적외선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낮에 또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 낮에 이제 바위나 방금 전에 풀숲에 네. 숨어 있는 적을 적외선 카메라로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저도 직접 보긴 했는데. 네. 자, 주제 다음 좀 바꿔가지고 자, 이 드론 조종자 도대체 얼마나 육성한다는 겁니까? 육군 특수전학교는 2019년 7월부터 이제 드론 교육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100명의 그 드론 운용 요원이 양성돼서 야전에 배치가 됐는데요. 코로나19 같은 제약 조건 때문에 올해는 2개 기수만 편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교육 횟수와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특전대원들이 드론을 작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전사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정립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뭐 사실 뭐 워리어 플랫폼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특수전 학교와 별개로 육군에서는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술 드론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또 조종자를 양성해서 야전에 이제 배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교관과 조종사를 꾸준히 양성을 해가지고 2023년까지 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 8,000명을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전술 훈련이라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장 관리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가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뽑은 오늘의 내자는 네. 인재 육성입니다. 아, 인재 육성. 네. 네, 드론의 전술 효과가 크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군사 대국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미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드론을 작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달 군사 훈련을 하면서 드론 군단을 매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실 조종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죠.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네, 이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드론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장 추세에 맞춰 가려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조종사 육성에도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개최되고 있는 안보 분야의 중요한 국제 행사인 SDD. 자,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 현실을 발전시키면서 만들어진 역량으로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자간 안보 협의체로 발전이 됐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룩한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국력의 상승 그리고 안보 노하우와 방산 능력은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냈는데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더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 매거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